요즘 뉴스 보셨나요?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생활비가 없어 일자리를 찾는다. 퇴직하면 여유가 생길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30년을 일해도 남는 건 불안뿐이고 월급은 줄고 물가는 치솟고 병원비는 겁이 납니다. 자녀는 도와줄 여유가 없고 집 한 채는 있지만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보험료가 발목을 잡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50, 60대의 현실입니다. 나도 혹시 저렇게 될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월 100만 원만으로도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두 번째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순간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비 오는 새벽 낡은 전통시장 골목 어귀 검게에 그을린 손을 둬진 천막을 걷어내던 72세 김정본 할머니는 그날따라 유난히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천막도 정리해야겠지. 그녀가 40년 동안 지켜온 반찬가게 앞에는 더 이상 손님이 없었습니다. 정본 할머니는 새벽 5시면 깨어 시장 한켠에서 반찬을 팔았습니다. 메뉴는 언제나 비슷했죠. 멸치볶음, 어묵조림, 간장불고기. 그녀의 손맛떡에 단골이 많았고 시장 사람들도 정분 씨 반찬 먹으면 속이 편해라며 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말 한마디에 피곤이 싹 풀린다며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늘 조용히 이문세의 옛사랑이 흘렀고 가게 벽 한쪽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그 남자는 2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이 떠난 지 벌써 그렇게 됐네. 세월이 참 빠르다. 할머니는 가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그녀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낡은 고무장화, 흰 앞치마, 그리고 시장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평온함이 오래가길 바랐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고 없이 뒤집히곤 하죠. 어느 날 시장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정분 씨, 이번 달까지만 하셔야겠어요? 재건축 들어갑니다. 할머니는 멍했습니다. 아니, 갑자기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다음 날엔 철거 들어가요. 그날 밤 텅 빈 가게 안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라디오를 끄지 않았습니다. 흐느끼는 듯한 노래가 시장 천장에 맴돌았습니다. 이젠 진짜 끝인가. 아들 내외는 서울에 살았지만 형편이 빠듯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쉬세요. 몸도 안 좋은데. 쉬면 뭐 먹고 사니? 나도 돈 있어야 병원 가잖아.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국민연금 42만 원, 기초연금 35만 원, 그리고 남은 적금 통장엔 12만 원. 이걸로는 전기세랑 약값밖에 안 되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했는데 남은 건 고작 100만 원 남짓의 생활비. 그때 라디오에서 들려온 한 인터뷰가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시골로 가면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지. 할머니는 코웃음을 쳤지만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시장 친구 영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정분아, 나 시골로 내려간다. 시골? 거긴 뭐 먹고 살아? 농지연금이란 게 있다더라. 땅 조금만 있으면 매달 돈 나온대. 집도 싸고 서울서 사는 것보다 마음이 편해. 정부는 웃었지만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할머니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 속에 평생의 노동이, 가족이, 추억이 흘러갔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충북 괴산의 한 작은 마을. 산자락 아래에는 허물어진 초가집 몇 채가 늘어서 있었죠. 여기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때 마을 이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빈집 많아요. 주인들 다 도시로 나가서 그냥 놔둔 집이에요. 그냥 와서 손 좀 보면 살 수 있어요. 대신 주민등록 옮기시면 집수리비랑 이사비 지원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오래된 라디오, 그리고 남편의 흑백 사진 한 장만 들고 괴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첫날 밤 한 줄기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걸까?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창밖 별빛이 꼭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마을에 관해서 만난 또래 노인들과 함께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당은 3만 원. 하지만 그보다 값진 건 누군가와 다시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손에 흙이 묻어도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새 집의 낮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살 길은 있었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녀는 창문을 열고 다시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숙한 멜로디가 들려왔죠. 누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날. 그리고 정부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참 잘 살았어.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편지 한 장이 그녀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를 본 정분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죠. 삶이란 게 참 이상하죠. 겨우 버틸 만큼만 살아도 어느 날은 그 버팀마저 기적이 되니까요. 괴산 마을로 이사 온 지 석 달째 되던 날, 김정분 할머니는 문 앞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번에는 사람 서울시 땡땡 구청 사회복지과.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마 또 무슨 세금이라도 내라는 건 아니겠지. 편지를 열자 의외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부님,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매월 38만 7천 원이 지원됩니다. 순간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도 아직 챙겨주는구나. 그날 그녀는 오랜만에 국수 한 그릇을 삶았습니다. 수확한 한 끼였지만 마음만은 잔치날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분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을에 관해서 공공근로로 일주일에 3번 청소를 하고 이장이 연결해준 노인 일자리로 하루 3시간씩 밭일을 나갔습니다. 정분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집에 있으면 생각 많아지잖아요. 이래야 살 것 같아요. 그녀는 흙 묻은 손으로 땀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수입은 70만 원 남짓.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약 110만 원. 그 돈이면 약 전기세, 밥값, 그리고 라디오 배터리까지 모두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사람 마음이란 게 욕심내면 끝이 없으니까. 그녀는 매일 새벽 텃밭으로 행했습니다. 토마토와 상추, 고추를 따며 하루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바람이 살살 불어오면 세상이 다 자신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인생이 늘 평온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서울에 있는 아드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왜 그러세요? 병원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정부는 손에서 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그녀는 그 길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행했습니다. 밤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그때 서울 떠나지 말 걸 그랬나 아냐? 잘한 거야. 자신에게 수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들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생활비 때문에 너무 무리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엄마 왔다. 아들은 다행히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며칠 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병실 밖으로 나오며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도 한때 그랬지.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몸을 갈아 넣던 시절.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삶을 지탱하게는 하지만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거요. 퇴원 후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도 시골로 내려가면 안 될까요? 서울에서는 아무리 벌어도 남는 게 없어요. 정부는 잠시 놀란 듯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제야 철이 드네. 그래, 내려와. 텃밭도 넓어. 내가 오면 토마토 대신 상추 심어야겠다. 그날 이후 정분의 집에는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장독대를 닫고 손자는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할머니, 이 고추 내가 딴 거야? 잘했네. 우리 준서 참 잘했어.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눈가가 젖었습니다. 내가 평생 바란 게 이거였는데, 돈보다 소중한 게 결국 이거였는데. 밤이 되자 모두 잠든 뒤 정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낮은 볼륨으로 흘러나오는 음악 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외롭지 않아. 창문 밖에는 반딧불이 반짝였고 그 빛이 꼭 별처럼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정부는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 희망할머니로 불리게 됐습니다. 빈집을 수리해 들어온 노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돈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야. 마음이 살아있어야 사는 거지. 이장은 말했습니다. 정분 씨 같은 분 덕분에 우리 마을에 사람들이 늘었어요. 지금은 신청만 해도 시에서 집수리비 다 지원해준대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살면 세상도 따라 사는 법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72살의 인생을 다시 배웠다. 돈이 부족해도 마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다음 장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누구든 늦지 않았다. 장소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 라디오에서는 다시 이문세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단 아직 꿈이 있어요. 정부는 창문을 열고 바람에 머리를 맡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이제 두려움 대신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입에서 조용히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나, 이제 정말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올해 잃은 이도현 70씨입니다. 그는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는 곳은 전라북도 완주의 한 시골 마을. 창문 너머로 논이 펼쳐지고 새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도현 씨는 한때 서울구로의 기계부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30년 넘게 근속하다가 62세에 명예퇴직했죠. 퇴직금은 약 1억 3천만 원. 그는 그 돈을 투자 대신 전환에 썼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안 새게 사는 게 목표다. 퇴직 후 대부분의 친구들이 카페 창업이나 임대 수익 사업에 뛰어들 때 도현 씨는 아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울 떠나자. 비 없이 욕심 없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여보, 병원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거길 왜 가? 그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죠.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서 우린 너무 외로웠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울 생활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13평짜리 아파트 전세를 빼고 퇴직금 중 절반으로 완주의 작은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가격은 6,500만 원. 나머지는 국민은행 연금형 예금과 주택연금 준비금으로 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골 가서 뭐 먹고 사나? 나이 들어 고생만 하지. 하지만 도현 씨는 단호했습니다. 고생은 이미 도시에서 다 했어. 이제부터는 쉬면서 살 거야. 그들은 마을로 내려온 첫날부터 빈집 지원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집수리비 400만 원, 이사비 1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주민등록을 옮기자 난방비 지원 대상에도 올랐습니다. 도현 씨는 낮에는 밭을 메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가 직접 심은 상추, 고추, 토마토로 하루 3끼를 해결했고 한 달 식비는 2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 친구들의 전화가 점점 끊겼고 도시에서 일하던 자녀와도 연락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불편, 나는 지금 처음으로 편하단다. 그 대화 이후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 씨는 라디오를 끄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엔 바람 소리만 들렸죠. 그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며칠 뒤 그는 마을에 관해서 열린 노인 일자리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노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지역 공공근로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 3시간 주 3회 일하면 월 35만 원 드립니다. 그는 즉시 신청했습니다. 기계 내 인생 2번째 직장이네. 지금 그의 한 달 수입은 단 100만 원, 기초연금 38만 원, 공공근로 35만 원, 그리고 주택연금으로 받는 30만 원가량의 생활비.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한 달 지출은 그보다 적습니다. 비 20만 원, 전기통신비 10만 원, 보험료 5만 원, 기타 생활비 15만 원, 남는 돈 50만 원으로는 매달 적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젠 돈이 적어서 행복해요. 욕심이 없으니까 불안도 없어졌어요. 그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산책을 합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마을 친구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 아니냐? 그는 그렇게 말하며 껄껄 웃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 서울 친구 하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도연아, 너 지금 그 돈으로 뭐하냐? 나 이번에 부동산 펀드 들어갔는데 월 3% 이자야. 너도 해라. 순간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조금만 욕심내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작은 가계부를 펼쳐봤습니다. 현재 잔고 120만 원. 오늘도 흑자. 그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만든 시스템이지. 다음 날 그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이제 숫자보다 시간을 벌고 있어. 그리고 그게 진짜 수익률이야. 봄이 오자 그의 집 마당에는 라일락이 피었습니다. 기도현 씨는 아내와 함께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니까 참 좋지? 응, 서울에선 매일 불안했는데
여긴 하루가 참 겨서 좋아.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매달 통장에 돈이 남는 게 아직도 신기해. 그때 라디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100만 원으로 행복을 산 사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나 얘기하는 건가?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엔 초록빛 들판이 넘실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 불안해서 불행했던 거였구나.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의 행복지수 100점. 나는 지금 돈보다 풍요롭다. 기도현 씨의 삶은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돈 많지는 않았지만 하루가 정직했고 마음이 평화로웠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6월 초 갑자기 고혈압 약을 받기 위해 방문한 보건소에서 의사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르신 혈당 수치가 많이 높아요. 당뇨 초기로 보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이 들면 다 그렇죠. 하지만 돌아오는 길, 그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밤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지 뭐. 나 아직 값도 매야 하는데. 그는 일부러 태연했지만 라디오를 끄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오래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내가 쓰러지면 이 평화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 다음 날 마을회관으로 향한 그는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도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직원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르신은 기초연금도 받고 계시고 만 70세 이상이면 무료 건강검진 대상이에요. 병원비 부담 덜어드릴 수 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괜히 시골로 온 게 아니구나. 여기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제도가 있네. 당뇨 진단 이후 그는 식단을 바꿨습니다. 흰쌀 대신 현미밥, 고기 대신 두부, 간장 대신 직접 담근 된장을 썼습니다. 몸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이 좋아지자 일도 더 즐거워졌습니다. 공공근로에서 마을화단을 가꾸는 일이었는데 그는 어느새 마을 정원사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며 인사합니다. 아버지, 꽃 예뻐요? 그 말 한마디면 하루 피로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일을 즐기는 것 같아.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덕분이지. 그래,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한테 필요하다는 게 그게 참 고맙네. 가을이 되던 어느 날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였지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래, 네가 여기 웬일이냐? 솔직히 회사 그만뒀어요. 순간 아들의 말이 공기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해 못하시겠죠.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모이고 집값은 오르고 사람들은 다 나보다 앞서가요. 기도현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나는 돈 대신 시간을 모으기로 했지. 아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을 모은다고요? 그래, 남들처럼 투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내가 쓸 시간만 모았어.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하루하루를 다 써봤지. 그 말에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아들은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숭늉 한 잔을 건넸습니다. 달빛이 둘의 어깨를 뒤쳤습니다. 도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보다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후 아들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양주 근처로 직장을 옮기고 주말이면 아버지를 찾아와 밭을 도왔습니다. 기도현 씨는 여전히 월 10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0만 원 안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은 적금으로, 5만 원은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쓰는 공동 식사비로,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한 달 중단 하루, 그는 나를 위한 날로 정해 작은 버스 여행을 떠납니다. 인근 시장에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길거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 나이에 이렇게 여유를 누릴 수 있다니 하며 웃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하지만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불빛 대신 별빛 아래에서 그는 매일 밤 같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썼습니다. 내일도 욕심 없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는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으로 불립니다. 누가 묻습니다. 도연 씨, 노후 준비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도로 준비한 게 아니라 벌 쓰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잊지 않았어요. 그의 하루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침엔 텃밭, 낮엔 회관 청소, 저녁엔 아내와 라디오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젊은 날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고 라디오에서는 이문세의 노래가 다시 흘러나옵니다. 난 아직 꿈이 있어요. 기도현 씨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참 고마워.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욕심 안 부려서 우리 인생이 평화로워졌지.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월 100만 원으로 사는 인생. 세상은 그걸 불가능이라 했지만 나는 매일 증명하며 산다. 욕심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다. 그의 일기 끝엔 짧은 한 줄이 남았습니다. 오늘도 나는 부자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노후 준비의 현실이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먼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월 연금 수령액은 약 6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해 연구기관 추산에 따르면 이 나이대에서 실제 생활비로 필요한 최소 비용은 월 약 124만 원으로 보고되어 있었는데 그 격차가 2배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2023년 기준 39.8%에 이르렀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노년층이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지출 측면에서도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는 노인이 65세를 넘은 이후 실질 지출이 해마다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모두 평균 약 1.7%에서 2.4%씩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결과는 노후기에 들어가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처음부터 지출 구조를 작게 설계해두면 더 여유가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령 인구의 증가는 의료비 지출을 크게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제약술지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국가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며 노년층 의료비 상승률이 전체 의료비 증가율보다 빠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건강관리가 곧 노후 지출을 억제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용과 소득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노년층의 현실은 더욱 뚜렷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약 34.9%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임금 수준이 낮은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즉 퇴직 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전혀 없는 구조적 위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추가적 소득이 없는 노인 가구가 많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산과 소득이 모두 낮은 노인층일수록 빈곤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도적 환경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의 대체율, 즉 현직 임금 대비 은퇴 후 연금 비율은 약 40% 수준이며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령 부양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연금 지출이 향후 국내 총생산 대비 약 4%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는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노년층은 평균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치고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건강과 의료비 부담, 저임금 일자리 구조, 연금 제도의 한계까지 삼중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지출 규모를 작게 설계하고 꾸준한 들로 소득을 확보하며 건강을 유지해 의료비를 줄이고 연금 외의 소득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통계와 연구 결과는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월 100만 원 수준의 생활비로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논의한 노후 준비의 문제점, 연금의 부족, 지출의 압박, 건강의료비 리스크, 저임금 고령 일자리 구조,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해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조건 없이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기존의 매우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 체계를 바꿔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까지 월 수령 가능자를 확대한 사례입니다. 이어서 고용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발표한 제3차 고령자 고용 및 사회활동 종합지원계획이 있으며 이 계획은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고령자 고용 비중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같은 지자체는 종합노인복지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조 4,433억 원을 투입해 노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 건강관리, 여가활동,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노후를 단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활동으로 바꾸자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은 무엇일까요? 첫째, 거주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주택, 빈집 지원, 주택 수리비 보조 사업을 확인하세요. 일부 지자체는 주민등록 이전이나 장기거주 조건하에 노인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수리비나 이사비까지 지원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고령자 일자리 센터나 노인인력개발원의 안내를 통해 주 3일 하루 3시간 수준의 공공근로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꾸준히 일하는 것이 단순히 수입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삶의 리듬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셋째, 건강관리와 의료비 절감이 노후 지출 결정짓는 변수라는 현실을 인식해서 정기검진, 식사습관, 운동 루틴을 생활화하세요.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정책 자료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무료 또는 할인 건강검진이나 복지시설 연계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이탈리아에서는 만 67세 이상 저소득 은퇴자에게 추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또한 미주 지역 여러 국가에서는 사회연금 제도를 확대하여 고령층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소셜 펜션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보고서는 고령층을 위한 사회보장 확대가 빈곤 감소에 결정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정책은 노후 대비는 개인 몫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국가와 지자체가 삶의 후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필요한 것은 다음 3가지입니다. 거주지 복지 틈새 파악 잡게 일할 수 있는 자원 연결 건강 루틴 구축. 기순서대로 움직이면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월 100만 원 수준으로도 안정적이고 평온한 노후 생활이란 결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정책만 기다리지 마세요. 정책을 활용하세요. 지자체 웹사이트, 동주민센터, 노인일자리센터로 당장 검색해보세요.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행동하면 바뀝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노후를 버티기가 아니라 즐기기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이 오면 언 땅 아래에서도 새싹은 이를 찾는다. 햇살이 미치지 못한 어둠 속에서도 작은 생명은 스스로를 밀어올린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두 사람의 인생 기억하시죠? 한 사람은 퇴직 후 방향을 잃고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놓아버렸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이 가진 돈, 같은 나이,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욕심을 버리고 지혜를 택한 선택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만의 인생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퇴직금으로 무리한 창업을 하고 남들이 한다는 투자를 좇으며 하루하루 불안에 시달리던 사람은 결국 세상 탓을 하며 삶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돈이 아닌 삶의 구조를 바꿨고 퇴직금을 투자 대신 생활의 안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지. 그 마음 하나가 그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월 1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결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욕심 대신 감사, 불안 대신 평온, 외로움 대신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불빛을 버리고 별빛이 쏟아지는 시골로 향했습니다. 빈집을 수리하고 텃밭을 일구며 하루 3끼를 자신이 직접 키운 채소로 해결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했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반짝였습니다. 그에게 행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책임지는 자유였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저녁에 들려오는 라디오의 잔잔한 음악,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젊은 시절의 성공보다 더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노후가 두렵지 않으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가볍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남보다 늦게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우린 여전히 새싹처럼 다시 자라날 수 있으니까요. 퇴직 후 무너진 삶, 가족에게 미안했던 지난날, 불안했던 노후의 그림자,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서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아직 늦지 않은 기회가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바꾼 것도, 소비 습관을 줄인 것도, 지하철 지원 정책을 찾아본 것도, 그리고 하루 30분 운동을 시작한 것도 모두 다시 사는 용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한 걸음이 쌓이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누구는 불안 속에서 늙어가지만 누구는 평온 속에서 젊어집니다. 누구는 돈에 쫓기지만 누구는 마음의 여유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바로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삶을 돌보는 일, 그게 바로 진짜 부자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늦게 피는 꽃은 더 오래갑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늦게 피어나고 있다면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봄이 오는 신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의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살아갑시다. 당신의 내일이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100만 원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닌 마음이 부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요즘 뉴스나 영상에서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노후엔 최소 10억은 있어야 한다. 월 400만 원은 있어야 사람답게 산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정말 그만큼 있어야만 행복할까요? 최근엔 이런 불안 마케팅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된 노후 자금 기준으로 사람들의 걱정을 키워넣고 연금 상품이나 투자 강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60대 부부 절반 이상은 퇴직 자금이 1억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어떤 부부는 9천만 원과 연금 170만 원으로도 평온하고 따뜻한 노후를 살고 있죠. 결국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태도와 습관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삶의 질을 지키는 방법은 분명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돈이 많아야 행복할까요? 요즘 뉴스만 봐도 노후 자금 10억은 있어야 한다. 연금 300만 원은 기본이다는 말이 끝없이 나오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두려워지지 않으셨나요? 그런데요, 그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단지 연금 170만 원으로 평온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박철수, 이정희 부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좁은 베란다 한켠에서 김치를 버무리는 아내의 손끝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젠 욕심 부릴 일도 없지. 남들처럼 살진 못해도 우린 잘 버티고 있잖아. 남편의 말에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엔 잠시 머뭇거림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에도 냉장고 속에 남은 반찬 두어 가지뿐이었죠. 퇴직한 지 5년째 철수 씨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라디오를 켭니다. DJ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오늘도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마당에 있는 빨래를 걷고 아내는 시장 갈 준비를 합니다. 정희 씨는 늘 같은 시장으로 갑니다. 단골 채소 가게의 김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언니, 오늘도 왔네? 이거 꽤 싶은 놈이야. 아이고, 고마워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겁나네요. 그 말에 김 아주머니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다 그렇죠. 그래도 언니는 늘 씩씩해서 좋아. 그날 장을 보고 돌아온 집, 점심 식탁엔 단추한 반찬 3가지 계란말이, 멸치볶음, 된장국. 하지만 부부는 늘 같이 앉아 식사 전 짧은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도 잘 먹자. 이 짧은 말 속엔 서로에 대한 위로가 담겨 있죠. 이웃복지관에선 무료 요가 수업이 열리고 남편은 그 시간에 작은 도서관에서 동양화를 배웁니다. 이젠 색을 칠할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돈 안 드는 취미라도 있으니 하루가 덜 길다며 웃습니다. 둘의 하루는 그렇게 단순하지만 일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에도 늘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낡은 보일러가 또다시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철수 씨, 또 안 돌아가요. 물이 미지근해요. 남편은 렌치를 들고 몇 번을 돌려봤지만 보일러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결국 기사님이 다녀가고 청구서엔 수리비 45만 원이 적혀 있었죠.
그 순간 정희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달에 병원비도 나갔는데 이제 예비금이 얼마 남았지? 한 30만 원쯤. 짧은 대답이지만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식탁 위 청구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뒤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는 걸까? 정말 10억이 있어야만 걱정 없이 사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또 물었죠.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복지관에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근처 재활용 수거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라도 뭐라도 더 해야 하나? 그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에 이사해야 해서 보증금 좀 보태줄 수 있을까? 철수 씨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아들아, 지금 우리가 그럴 형편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됐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툭 전화를 끄는 소리에 철수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연필을 꾹꾹 눌러 부러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아껴서 키웠는데 이젠 자식 눈치까지 봐야 하네. 그 말 한마디가 방 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멘트가 들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부모 노릇에 갇힌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치 자기네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눈물이 고인 채로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언제 이렇게 된 걸까?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더 허전해서 그런가 봐. 그 순간 철수 씨의 손이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온기 하나로 모든 대화가 대신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예산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비 60만 원, 공과금 20만 원, 의료비 20만 원, 여가 10만 원.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지만 철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조금 줄이자. 대신 매일같이 밥은 꼭 먹자. 그 말에 정희 씨는 눈가를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니까. 그들의 집엔 오래된 라디오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DJ의 마지막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삶이 누군가에겐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정희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창문 밖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죠. 우리도 아직 기적을 만들 수 있겠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 비친 노을빛이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기 때문이죠. 그 편지 안에는 그들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는 얇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안내 재계약 불가. 그들의 집은 자가가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 전세로 들어온 20년 된 빌라. 월세로 전환된다는 그 한 줄의 문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죠. 정희 씨는 편지를 쥔 채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철수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뚝뚝 떨어지는 초침 소리를 듣고 있었죠. 10년은 더 살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작았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소를 돌던 부부는 요즘 월세 시세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요즘은 방 하나짜리도 70만 원 니트론 힘드세요. 중개인의 말에 정희 씨는 그만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연금 170만 원으로 버티는데 월세가 70이면 남는 게 없네요. 그러게요. 이젠 진짜 어디로 가야 하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은 싸늘했고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작은 시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늘덤을 챙겨주던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보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그냥요, 오늘따라 깨씹은 냄새가 유난히 짜네요. 말끝을 흐리며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며칠 고민하던 끝에 철수 씨는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작은 곳으로 옮기자. 광주 쪽에 친구가 빈방 하나 있다고 하더라. 정희 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시장 친구들도 못 보겠네요. 그래도 어쩌겠어. 지금은 몸을 줄이는 게 살아남는 길이잖아.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노후 예산표, 그 위에 적힌 글씨들이 눈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비 60만 원 줄여서 50만 원으로, 여가비 10만 원 줄여서 5만 원으로, 비상금 20만 원 줄여서 10만 원으로. 정희 씨는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줄일 데가 없네요. 철수 씨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배불리 먹고 잘 자면 됐지 뭐. 그날 밤 그들은 다시 함께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의 머릿속엔 자꾸 아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우리 노후가 이렇게 초라해진 게 부끄럽다. 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기사 준비로 복지관을 마지막으로 찾은 날, 요가 강사 윤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지사 가신다면서요? 아쉬워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 얻은 분들이 많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요? 저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느라 온 건데요. 그래도요. 늘 웃으셨잖아요. 그게 다른 분들에겐 희망이었어요. 그날 복지관에 나서며 정희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었구나. 그 생각 하나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죠. 광주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 낡은 담벼락, 겨울이 닥쳐오며 스며드는 냉기. 하지만 새로 이사 온 집에선 두 사람이 서로에게 미소를 건넸습니다. 그래도 이 집은 햇살이 들어오네요. 정희 씨의 말에 철수 씨가 웃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면 우리도 조금은 따뜻해지겠지. 그렇게 새 집에서의 첫 식사를 하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본인부담 통보서. 철수 씨는 편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검진 결과 당뇨 수치가 많이 올랐대. 정희 씨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병원 다녀와야겠네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혼자 가지 말아요. 순간 식탁 위의 햇살이 두 사람의 눈가를 뒤쳤습니다. 그리고 철수 씨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지? 그럼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죠.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몇 달 후 철수 씨는 복지관 그림반 대신 근처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2시간 아이들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 씨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모님, 손맛 최고예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힘이 났습니다. 둘은 여전히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하루엔 의미가 생겼습니다. 돈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삶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라디오를 켜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라디오에서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연금 170만 원으로 행복을 만들어낸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정희 씨는 눈을 깜박이며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야기네. 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그래요. 그게 우리한텐 최선이에요. 그날 밤 창문 밖엔 봄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빗소리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봄보다 소중한 마음의 부가 생겼으니까요. 누군가는 부자로 늙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늙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그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느냐입니다. 조용히 라디오 불빛 아래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작은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햇살이 베란다를 비추면 정성껏 다린 와이셔츠를 걸고 커피를 내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유성호. 공무원으로 33년을 일한 그는 60세 정년과 함께 조용히 은퇴했습니다. 그의 노후는 단정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270만 원. 그리고 아내 박영숙 씨와의 단촐한 생활. 퇴직금은 없지만 그 대신 연금으로 삶을 설계한 덕분에 걱정보다는 평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언제나 이렇게 고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한때는 남들처럼 나도 한탕 해야지라는 유혹에 흔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은퇴 직전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밥을 사던 시절이 있었죠. 유성호 씨는 서울시청 소속 민원과 공무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이면 커피 한 잔과 함께 민원 창구를 열었고, 퇴근 전엔 늘 전산 시스템을 닫으며 오늘도 무탈했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죠. 그는 작지만 확실한 삶을 믿었습니다. 큰 돈은 못 벌어도 남에게 피해 안 주면 그게 성공이지. 그의 신조는 단순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돌다리 과장님이라 불렀습니다. 항상 한 번 더 확인하고 절대 서류에 사인을 쉽게 하지 않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정년퇴직을 1년 앞둔 어느 날,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오랜 친구 추종배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야, 요즘 다 하는데 너만 안 하면 손해야. 퇴직금은 없어도 신탁 하나만 들어도 월 500은 그냥 나온다니까. 그 말에 유성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배야, 나는 내 월급으로 만족해. 그동안 모은 연금이면 우리 둘이 밥은 먹고 살지 않겠냐. 야,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지금 넣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유성우 씨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공무원 연금 수령 내역서를 펼쳐봤습니다. 매월 270만 원, 30년간 예상 지급. 그 숫자를 보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 모자라도 안정적이면 그게 맞는 거야. 퇴직식 날 시청 앞에서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과장님, 이제 자유네요. 은퇴 후엔 뭐 하실 거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냥 사람답게 살려고요. 그 말에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퇴직 후 한 달, 그는 처음으로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동네 도서관을 걷고 점심엔 시장 국밥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주변 친구들의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 과장 있잖아? 부동산으로 3억 벌었다더라. 그 집은 아들이 창업해서 잘 나간대. 그럴 때마다 유성우 씨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나도 조금만 욕심냈다면.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모르는 일엔 손대지 않는 게 맞아. 그의 아내 영숙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보, 남 따라가다 넘어지는 사람 많아요. 우리야 느리게 가도 괜찮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대화는 잠깐의 위로였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 현실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던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설 사기 분양 피해자, 속출 은퇴자 중심으로 피해 확산. 화면 속에는 어제까지 자신에게 투자 권유를 하던 친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경찰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던 친구의 인터뷰. 난 믿었던 사람한테 전 재산을 맡겼어요. 그 순간 유성우 씨는 손에 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친구가 저렇게 될 줄이야. 한동안 말이 없던 그에게 아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했잖아요.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이라고.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두가 달려가는 세상에서 멈춰 서 있는 게 두려웠지만 결국 살아남은 건 멈춘 사람들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걸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들어오는 연금, 그 안에서 세운 예산표, 그리고 잔잔하지만 안정된 하루들. 물가가 오르고 뉴스에선 연일 불안한 경제 얘기를 쏟아내도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내 속도를 정했으니까. 그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 중 일부를 노인복지관과 지역 작은 도서관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고맙네요. 그의 말에 담당자는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이런 분이 많아야 세상이 따뜻해지죠. 그러나 그의 삶에도 한 차례의 거센 바람이 찾아옵니다. 2025년 초 갑작스러운 물가 폭등과 전기요금 인상, 연금으로 버티던 그의 가게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조금 빠듯하네. 우리 식비 조금 줄일까? 괜찮아요. 대신 다음 달엔 봄나물 사서 나물밥 해요. 그거면 충분하죠. 그렇게 둘은 다시 손에 손을 맞잡고 소박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반찬이었지만 식탁 위엔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충분하지 않아요? 아내는 대답 대신 손을 덮으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유성우 씨가 몰랐던 또 다른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확장, 즉 자신만의 안정을 넘어 다른 사람의 삶까지 따뜻하게 바꾸는 순간이었죠.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2025년 봄, 벚꽃이 피던 날이었습니다. 유성호 씨는 평소처럼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성 어르신, 오늘은 강의가 아니고요. 새로운 봉사활동이 생겼어요. 직원이 건넨 안내문에는 저소득층 노인 대상 금융교육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종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런 걸 가르칠 수 있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그날부터 그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첫 강의 날 작은 강당엔 10명 남짓한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기대보단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대출로 힘들어했고 누군가는 다단계 투자에 속아 노후 자금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성호 씨는 조용히 칠판에 글씨를 썼습니다. 돈보다 태도, 수입보다 습관. 여러분, 저는 공무원으로 33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 하루하루를 지키는 습관 덕분에 지금 웃을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욕심을 조금만 늦췄더라면, 그때 멈췄더라면 살았을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그 멈춤의 용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자 한 할머니가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어요. 저도 다단계에 속아서 집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라도 배우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유성호 씨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남은 인생이 길진 않아도 다시 일어설 순 있잖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사람들 앞에서 내 지난 이야기를 하는데 부끄럽기는커녕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어.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당신은 이제 진짜 부자예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그는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복지관에선 그를 성호 선생님이라 불렀고 노인들은 그를 희망을 주는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는 강의를 마친 뒤 직접 준비한 도시락을 돌렸습니다. 달걀말이, 멸치볶음, 김치 몇 조각뿐인 소박한 반찬. 하지만 도시락을 건네며 웃는 그의 표정은 누가 봐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달 연금 중 일부를 노인 금융피해 구제기금에 기부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돈을 지킨 게 아니라 나를 지킨 거야. 그는 그렇게 자신의 지난 선택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뉴스를 보다 예전에 자신에게 투자 권유를 했던 친구 최종배 씨의 근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하면 속 끄는 고물상을 운영하며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다 잃었지만 이제야 진짜 삶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 장면을 본 유성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결국 다들 제자리로 돌아오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 인생은 결국 마음의 속도야. 누가 빨리 가느냐보다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가 중요한 거야. 2025년 여름, 그는 복지관 옆 공원에서 작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낡은 볼펜과 노트 한 권.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금 270만 원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된다는 건 걱정보다 감사가 더 많은 날을 말한다. 옆에서 아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노트엔 또 무슨 철학을 쓰고 계세요? 그냥 오늘 하루가 고맙다고요. 이 나이에 아직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을 수 있으니까요. 아내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참 잘 살았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는 비 대신 시간을 남겼어.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철수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라디오에서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돈이 많지 않아도 누구보다 따뜻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멈춤이 결코 뒤처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의 노후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돈이 인생을 바꾸진 않아요. 태도가 인생을 바꿔요. 오늘 하루
걱정보다 감사가 많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나라 노후 준비 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령층 가구의 상당수가 기대만큼 충분한 소득원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재정적 불안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고령자 가구의 소득자산 적정성 분석 보고서에서는 노년 가구일수록 노동소득과 이전소득, 즉 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으며 자산 구조가 부동산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 가치를 실제 생활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노후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국제기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소득 대체율이 낮은 편이며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 관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40%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연금 수령액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내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인 중 퇴직 이후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은퇴가 임박한 시점이 되어서야 뒤늦게 연금과 자산을 점검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가 흔히 듣는 노후에는 월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거나 은퇴 자금으로 수억 원이 있어야 한다는 통념이 실제와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큰 금액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연금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생활 방식을 현명하게 조정한 사람들은 오히려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노후의 삶의 질은 단순히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소득 대비 안정성에 달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전 소득의 60%에서 80% 수준의 연금이 확보되어야 생활 수준이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여러 사례에서는 단순히 연금 제도만으로는 고령화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 차원의 지출 관리와 소득, 다변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국내외 통계와 연구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자산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은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불안 속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이 크지 않아도 연금이 많지 않아도 스스로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생활 구조를 단단히 세운 사람들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소득 수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다루는 태도와 지출을 설계하는 습관이라는 결론이 반복해서 제시됩니다. 이처럼 각종 통계와 전문가 분석이 보여주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노후의 평온함은 돈에 많고 적음보다 지금부터 얼마나 현실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연금이라도 꾸준히 지키고 지출 관리하며 안정된 생활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노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당장 쓸 수 있는 해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소득과 지출의 기본 틀을 세우려면 연금을 점검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국민연금은 수급 시기를 늦추면 월 0.6%씩, 연 7.2%,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36%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전부옥은 50, 60, 70, 80, 90%만 부분 연기도 가능하니 부부 중 한 명의 연금을 부분 연기의 생활비와 비상비를 나누는 이중 안전망을 만드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온라인으로 지급 연기와 재지급 신청 절차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와 돌봄비의 급증을 막는 장치입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수술로 가계가 무너질 수 있는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입원 전 질환 대부분에 열려 있고 외래는 중증 질환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소득 하위 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을 큰 폭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 본인 부담 상한과 감경 규정이 있어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본인 부담을 40% 또는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감경 절차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권 혹은 신청으로 쉽게 처리됩니다. 난방비와 공과금은 국가 바우처를 계절 비용의 한계선처럼 사용하면 좋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만 65세 이상 등 일정 요건의 취약 가구의 계절별로 요금 지원을 제공해 겨울철 가스와 전기 요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주거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매입임대나 고령자형 행복주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의 약 40% 수준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해 월세 부담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격한 소득 단절, 연체, 질병 등으로 기본 생계가 흔들릴 경우 각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단기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절차가 비교적 빠르고 간단합니다. 또한 일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그것입니다. 공익활동, 시장형, 시니어 인턴십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별로 모집이 진행됩니다. 광주 지역도 매년 대규모 모집 공지가 올라오므로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다치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문화비를 아끼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청, 문화재단, 복지관이 운영하는 무료 전시, 강좌, 체육 프로그램을 일상 일정에 넣으면 여가비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경우 어르신 문화 행사나 무료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어 참여 접근성이 높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영국은 최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펜션 크레딧을 통해 주거비와 생활비를 보완하고 겨울철에는 인터 퓨얼 페이먼트라는 제도를 통해 난방비를 일괄 지원합니다. 핵심은 저소득 노인에게 계절과 필수 비용을 현금으로 집중 보조해 혹한기 지출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싱가포르는 실버 서포트 제도를 통해 저소득 고령층에게 분기별 현금 보조를 제공하여 기본연금 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장기요양보험을 사회보험 형태로 전 국민이 분담하며 본인 부담을 10%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여 가족 돌봄 부담을 줄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이야기와 맞닿는 실전 루트는 이렇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부분 연기로 월 급여를 늘리고, 둘째, 재난적 의료비와 본인 부담 상한제, 장기요양 감경 제도로 의료 돌봄 지출을 줄이며, 셋째, 에너지 바우처와 지자체 공공요금 감면으로 계절 비용을 평준화하고, 넷째, LH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주거비를 고정 절감하며, 다섯째, 노인 일자리와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소득, 건강, 관계를 함께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꾸러미처럼 묶으면 연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 소득 구조에서도 충분히 버티고 누릴 수 있는 노후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한 투자 비법이 아니라 제도와 혜택을 묶어서 자신의 현금 흐름과 생활 리듬에 맞게 재배치하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 더보기란에 신청 창구와 체크리스트를 함께 정리해 둘 테니 지금 바로 필요한 혜택부터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인생 시와 같았습니다. 한 사람은 눈앞의 불안에 흔들렸고 또 한 사람은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부족해 울었지만 누군가는 그 부족함 속에서 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한쪽은 세상이 무너진 듯 절망했지만 다른 한쪽은 같은 세상에서 평화를 배웠습니다. 박철수 씨 부부는 퇴직 후 9천만 원과 연금 170만 원으로 살아가며 없는 것에 집중하던 삶을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바꿨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고 자식의 부탁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결국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시 일어섰죠.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니까. 그 말이 그들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반면 유정우 씨 부부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한탕의 유혹을 버리고 작은 연금 안에서 삶을 정리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불안에 휩쓸리지 않았고 주변의 화려한 성공 소식에도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아는 범위 안에서 지출을 설계하고 남은 인생을 나누는 데 썼죠. 결국 그는 세상에 빚은 남기지 않았지만 마음의 부풀을 남겼습니다. 두 부부의 삶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같았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린 사람이 결국 승리한 인생이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내 노후는 준비되어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두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준비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마음의 근육,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손길이 진짜 준비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늙어갑니다. 누구는 빠르게, 누구는 천천히, 그러나 나이보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매일 마주 앉아 밥을 나누는 그 순간,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 따뜻한 눈빛이야말로 진짜 부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 아닐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는 퇴직을 앞두고 있고 누군가는 이미 노년의 문턱을 건넜을 겁니다. 그 길 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산, 자녀, 집 크기보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버틸 수 있는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국민연금이 많지 않아도, 퇴직금이 크지 않아도 그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비상금 통장을 채우는 것도 좋지만 가족과의 웃음을 비상금처럼 아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의 꿈이 되고 당신의 미소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세상이라면 그게 바로 성공한 노후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향기롭듯 우리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내 속도대로, 걱정보다는 감사로, 불안보다는 믿음으로. 오늘 영상의 두 주인공처럼 돈보다 마음을 먼저 챙기고 불안 대신 관계를 선택하고 절망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오늘도 돈이 없다고 울지만 또 누군가는 같은 돈으로 사랑을 나누며 웃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가 답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봄이 와도 피지 못한 꽃이 있다. 하지만 기다릴 줄 아는 나무는 결국 다시 피어난다. 그 나무처럼 우리도 언젠가 다시 피어날 겁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이 다시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노란 두려움의 단어가 아니라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요.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얘기 많죠. 퇴직하자마자 이혼당했다. 노년의 연애가 인생을 망쳤다. 얼마 전 부산의 62세 남성이 퇴직 후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아내와 이혼한 뒤 결국 혼자가 됐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젊어져진 기분이었는데 그게 내 인생의 끝이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외로움 때문에 낯선 사람의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진 않으셨나요? 50대, 60대 황혼 이혼이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순간의 설렘이 평생 쌓아온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퇴직 후 공허함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 이제 각자 길 가자. 이 한마디가 32년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주인공 윤성호 씨는 인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35년 동안 근무한 부장이었습니다. 공장 자동화 설비를 관리하던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퇴직을 앞두고도 내가 나가면 회사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할 만큼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퇴직식 날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과 명패를 품에 안고 돌아오던 길, 성호 씨의 손에는 새 등산화 한 켤레가 들려 있었죠. 이제 나도 여유롭게 산이라도 다녀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3일째 되는 날, 아침 7시에 눈을 떴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던 아내 정희 씨는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야? 그냥 집 근처 좀 돌아볼까? 짧은 대화 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은 결혼에 분가했고 아들은 지방에서 일하느라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식탁엔 2사람분의 밥이 있었지만 대화는 늘 같았죠. 당신 이제 뭐 할 거야?
천천히 생각해 볼게. 성호 씨는 낮에는 TV를 보고 저녁엔 맥주 한 캔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자 하루가 아닌 인생 자체가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마주친 옛 직장 동료 이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집에만 있지 말고 나랑 산 좀 타자. 사람도 만나고 바람도 쐬고. 그 말에 성호 씨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퇴직 후 처음으로 외출다운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직 새것 냄새가 나는 등산화를 신고 인천 청량산 입구에 섰을 때 그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인생이지. 나도 아직 살아있잖아. 그날 등산 모임엔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남녀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짙은 버건디색 등산복에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챙기던 윤미정 씨였습니다. 처음 뵙네요. 혹시 오늘 처음이세요? 네, 그냥 친구 따라왔습니다. 그럼 잘 오셨어요? 요즘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녀는 웃으며 그의 낡은 등산화를 흘끗 봤습니다. 오, 오래 신으신 것 같네요. 정말 진짜 산 좋아하시는 분이시네. 그 말에 성우 씨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오늘 처음 신은 겁니다. 그날 이후로 성우 씨는 매주 토요일 아침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의 단체 채팅방에 이번 주 코스 확인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 가슴이 뛰었고 새 등산복을 살 때 느낀 설렘은 마치 30년 전 연애 초반의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산길에서 미정 씨는 늘 대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요즘 서울대병원 근처에 갤러리 카페 열었대요. 그 작가 작품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언제나 세련됐고 화려했습니다. 문화센터, 미술 전시, 제주도 여행, 그녀의 세계는 성우 씨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죠. 하산 후 식당에서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미정 씨는 술잔을 들며 성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부장님은 요즘 뭐 하세요? 이젠 그냥 백수죠. 집에만 있으니 미칠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새로 만들어야 해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완전 새 인생이에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냈고 성우 씨는 순간 묘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나랑 비슷한 외로움을 아는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산이 아닌 카페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등산 대신 커피 한 잔 어때요? 처음엔 단순한 제안이었지만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미정 씨는 늘 자신감 넘치고 밝았습니다. 성우 씨, 이런 얘기 들으면 힘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요즘 남자들 진짜 다 기 죽어 있대요. 그런데 저는 성우 씨 보면 듬직하고 안정감 있어서 좋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성우 씨의 오랜 침묵이 깨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커피 마실까요? 내일 시간 되시면 전시회 가요. 하루가 가볍고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 그의 집은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선 늘 한쪽 자리만 비어 있었죠. 요즘 사는 내일 타? 아내 정희의 물음에 그는 짜증 섞인 말투로 답했습니다. 운동 좀 한다는데 뭐가 문제야? 당신 예전엔 주말마다 나랑 시장 다녔잖아. 그땐 그럴 여유도 없었지. 이제는 좀 나도 나답게 살고 싶어. 그 말 이후 부부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닿지 않는 집, 식탁 위에는 식은 국 한 그릇과 싸늘한 밥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우 씨, 저 요즘 사업 준비 중이에요. 문화센터 근처에 커피랑 그림 전시 같이 하는 공간. 요즘 이런 데 인기 많아요. 근데 조금만 투자해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해봐요. 성호 씨 이름으로 하면
신뢰도도 올라가요. 그녀의 말은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퇴직금 일부 정도는 괜찮겠지. 그는 통장을 열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그중 4천만 원을 송금하는데 걸린 시간은 1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돈을 보내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치 그 돈이 새 인생으로 가는 티켓값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아내는 식탁 위에서 낡은 등산화를 발견했습니다. 진흙이 잔뜩 묻은 채로 신발장 옆에 놓인 그것은 한때 남편이 새 삶의 시작이라며 자랑하던 바로 그 신발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등산화를 손에 들고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신문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그녀가 남편의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당신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쌓인 피로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카드 명세서, 식사 영수증, 은행 이체 내역, 그 모든 증거가 말해주고 있었다. 남편의 마음이 이미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뭐가 그렇게 오해스러워?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한테 퇴직금 4천만 원을 보내. 정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당신 나한테 한 번이라도 그 돈으로 여행 가자고 말한 적 있어? 성우는 말문이 막혔다. 순간 미정의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늘 그랬다. 성우 씨는 너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라 믿을 수 있었다. 그 믿음이 지금 이 서류철 위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며칠 뒤 성우는 조용히 이혼을 꺼냈다. 정희, 우리 이제 각자 살자.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야지. 정희는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보다가 단 한마디를 남겼다. 그래, 그럼 잘 살아봐. 그날 밤 방 한켠에 놓인 낡은 등산화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한때 자유를 상징하던 그 신발이 이제는 죄책감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등산화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다. 이제는 정말 새 출발이야. 그 순간만큼은 자신을 위로하고 싶었다. 이혼 후 성우는 자신을 자유인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미정에게서 사업이 잘 안 된다는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임대료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넘기면 진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는 또다시 돈을 보냈다.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을 때쯤 그녀의 연락이 끊겼다. 전화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반복했다. 그는 며칠을 기다리다 결국 등산 모임 채팅방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짧은 한 문장만 남아 있었다. 윤미정님이 채팅방에서 나갔습니다. 손끝이 떨렸다. 이제야 현실이 보였다. 그녀가 남긴 건 단 하나, 8자리 계좌번호뿐이었다. 성우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숨이 막혔다. 내가 바보였지. 나 같은 놈이 무슨 새 인생이야. 며칠 후 그는 은행 창구를 찾았다. 남은 돈은 고작 180만 원. 퇴직 후 1년 만에 모든 게 사라졌다. 집은 이미 정희와 자녀에게 넘어갔고 자신은 전세 보증금 일부를 받아 월세로 옮겨야 했다. 새벽, 낡은 방의 창문으로 바람이 새어들어왔다. 냉장고 안에는 물 한 병뿐이었다. 그는 유리컵에 물을 따르고 한 모금 마셨다. 그 소리마저 공허했다. 문득 현관문 옆에 버리지 못한 등산화가 눈에 들어왔다. 너도 이제 나처럼 낡았구나. 그는 신발을 손에 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구석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등산화엔 아직도 진흙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 진흙은 그가 빠져나오지 못한 욕망의 흔적이었다. 한 달 뒤 그의 아들 윤태민이 찾아왔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집이 이래요?
성우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내가 잘못했지. 사람 하나 잘못 믿었어. 태미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그 말 들으면 뭐라 할 것 같아요? 엄마는 혼자서 카페 차리고 다시 일어섰어요. 그 말에 성우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래,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강하더라. 그는 자책이 아니라 존경에 가까운 어조로 그 말을 했다. 몇 달 후 정희의 카페가 오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몰래 찾아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정희는 여전히 바빴고 얼굴엔 웃음이 있었다. 카페 안에는 손님이 가득했고 자녀들이 계산을 도왔다. 그는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등산화가 들려 있었다. 그 신발은 이제 바닥이 닳아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는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맞은편 벤치에 앉아 카페를 바라봤다. 그때 문득 창가에 놓인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 너머로 정희가 웃는 얼굴이 보였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다. 생활비 도시락 4,200원, 교통비 1,800원, 그 아래로 조그맣게 글씨를 적었다. 오늘 처음으로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추고 잠들었다. 다음 날 새벽 경비 아르바이트 첫날이었다. 거울 앞에서 작업복을 입은 그는 주름진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그래, 이게 내 새 인생이야. 늦었지만 다시 시작이야. 그로부터 1년 뒤 은행 통장에는 120만 원이 모여 있었다. 그가 10만 원씩 모아온 저축이었다. 거창하진 않았지만 이번엔 빼앗기지 않을 돈이었다. 그날 저녁 성우는 방 한가운데 낡은 등산화를 꺼내 들었다. 그 신발의 끈을 조용히 묶으며 중얼거렸다. 이 신발로 다시 걸어보자. 이번엔 산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오르는 거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물기가 밴 등산화 밑창에서 미묘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오래된 후회의 무게를 씻어내는 듯 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전 부인 정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카페 잘 되고 있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그리고 미안했어. 나 이제 나답게 살게.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괜찮았다. 창밖에 빗소리가 답처럼 들렸다. 그는 깨달았다. 사람은 늦게라도 자기 인생의 고도를 다시 올라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의 시작엔 언제나 낡은 등산화 한 켤레가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재용 씨는 평생을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주민등록, 복지, 민원 늘 누군가의 사정을 듣고 도와주던 자리였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동료들이 농담 삼아 물었습니다. 퇴직하면 뭐 하실 거예요? 여행 다니셔야죠. 그는 웃으며 손목에 낡은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시계가 고장나기 전까진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의 시계는 결혼식 날 아내 이선자 씨가 선물한 것이었다. 유리에는 흠집이 가득했고 초침은 가끔씩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그에게는 그 시계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멈추지 않고 살아온 세월의 증거였다. 퇴직식 날 그는 정년 기념패와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문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로 쉬어도 되겠네. 당신 고생 많았어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다. 쉬면 뭐 하지? 35년을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쉰다는 건 익숙하지 않은 말이었다. 퇴직 후 첫 달은 괜찮았다. 늦잠도 자고 손자도 보고 가족과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2달쯤 지나자 마음이 서서히 불편해졌다. 내가 이제 아무데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았다.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누군가는 골프 모임, 누군가는 여행 모임, 또 누군가는 재테크 강의를 들었다. 그중 한 친구는 등산 동호회 이야기를 꺼냈다. 야, 거기 나가면 재밌어. 젊은 여자들도 많고 분위기 좋아. 재홍 씨는 미소만 지었다. 그런 자리가 위험하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원인들의 삶을 봐왔기 때문이다. 퇴직 후 사업하다 망한 사람, 투자 사기에 울고 간 사람, 그리고 외로움에 잘못된 인연을 쫓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까지 그는 수없이 보아왔다. 나도 외롭지만 그 외로움이 함정이 될 수도 있지. 그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대신 그는 노후 생활 습관 노트를 만들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돈은 내가 관리한다. 아내와 식사 시간은 무조건 지킨다. 새로운 일은 욕심내지 않는다. 사람보다 시간을 믿는다. 그 노트를 만든 이유는 간단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가 나를 관리해야 한다. 아내 선자는 남편의 변화를 느꼈다. 당신 요즘 진짜 좋아 보여. 얼굴이 밝아졌어. 그래? 그냥 규칙적으로 살려고. 여행도 좀 다녀. 집에만 있으면 병 생긴다니까. 그 말에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여행보다 나 요즘 시청 후배들 멘토링 하는 거 하고 싶어. 퇴직 앞둔 친구들이 불안해하더라. 그게 돈은 안 되잖아. 돈보다 의미가 있어. 그의 하루는 그렇게 채워지기 시작했다. 아침엔 공원에서 걷기, 오전엔 신문과 책, 점심엔 아내와 식사, 오후엔 후배들에게 퇴직 준비 강의. 퇴직 후 1년 그는 허무 대신 루틴을 얻었다. 하지만 그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2024년 가을, 연금 생활비로는 아파트 관리비, 부모님 요양비, 자녀 지원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웠다. 우리도 이젠 조금 줄여야겠어. 아내의 말에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매달 240만 원 들어오는데 210만 원 나가네. 그는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다. 이 시계가 멈추기 전까진 절대 빚은 안 진다. 그는 곧바로 결심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과 별도로 적금으로 묶고 생활비를 3등분했다. 첫째, 고정비. 둘째, 건강비. 셋째, 여가비. 그리고 무계획 소비 금지 원칙을 만들었다. 누군가가 요즘 수익률 좋은 펀드 있다고 해도 그는 미소로 답했다. 그거 안 해도 난 잘 산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은 결국 투자 사기에 휘말려 퇴직금 전액을 잃었다.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말했다. 야, 넌 왜 그런 거 안 해? 남들은 다 하던데. 재홍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려고 해.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은 한번 무너지면 끝이거든. 그의 말에 술자리는 조용해졌다. 다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손목 시계를 벗어 창가에 올려두었다. 초침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 그래, 나도 저 초침처럼 멈추지 말자. 2025년 봄 재홍 씨 부부에게도 시련은 찾아왔다. 아내 선자가 병원 진단을 받고 돌아온 날이었다. 당뇨, 수치가 좀 높아요.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퇴직 후 평온했던 생활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했다. 그날 밤 재홍 씨는 손목의 낡은 시계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관리 잘해야겠다. 약속하자. 하루 3번 같이 걸어. 아이고, 그걸 누가 지켜요. 지금부터 지켜야 하지. 그날부터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아내와 손을 잡고 동네를 걸었다. 추운 날엔 두꺼운 점퍼를, 더운 날엔 모자를 눌러 쓰고, 비 오는 날엔 우산 하나를 나란히 썼다. 그들의 발자국이 아스팔트 위에
삶의 리듬이 다시 안정되어 갔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들의 의지를 시험했다. 그해 여름, 재홍 씨의 고등학교 친구가 찾아왔다. 야, 나 이번에 부동산 투자 들어갔는데 너도 같이 하면 딱 좋아. 연 10%는 기본이야.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 친구는 평생 그가 신뢰하던 사람 중 하나였다. 그러나 재홍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난 이 시계가 아직 멈추지 않았어. 이 시계는 하루 24시간 내가 뭘 하며 사는지를 다 본다. 그걸 부끄럽게 하고 싶진 않아. 그 친구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고 몇 달 뒤 그 부동산은 개발 지연으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 재홍 씨는 그 소식을 들으며 운이 아니라 원칙이 나를 살렸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단순했다. 아침엔 공원 걷기, 오전엔 봉사활동, 오후엔 도서관 자원봉사로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혼자 사는 노인, 가족과 멀어진 남성들, 그리고 경제적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퇴직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의미가 없으면 못 산다. 그는 의미를 나누기 위해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이름하여 은퇴 후 삶을 나누는 사람들. 주 1회 지역 복지관에서 열리는 이 모임은 퇴직자들의 소통 공간이자 새로운 인생의 연습장이 되었다. 그는 강사가 아니라 같이 걷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만난 한 남성이 조용히 말했다. 박 선생님, 저 사실 이혼 고민 중이에요. 퇴직하고 나니까 아내랑 너무 멀어졌어요. 그의 말에 재홍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한때 그런 기분 느꼈어요. 그런데요, 관계도 생활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돼요. 가족이 회사처럼 나를 알아서 존중해주지 않아요. 내가 먼저 매일 출근해야 하는 곳이 가족이에요. 그날 이후 그 남성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몇 달 뒤 그 부부는 모임에 함께 참석했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재홍 씨는 오히려 자신이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2025년 겨울, 눈이 내리던 날, 아내 선자는 새벽에 재홍 씨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나 걷는 거 귀찮을 때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아. 그게 인생이야. 귀찮은 게 하루의 일부가 되는 게 행복이지. 그는 웃으며 손목시계를 가리켰다. 봐, 오늘도 멈추지 않았잖아. 그 시계의 초침은 여전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인생처럼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의 노후는 소박했지만 단단했다. 매달 연금 240만 원, 그중 40만 원은 적금으로, 20만 원은 기부금으로, 나머지는 생활비와 건강관리비로 나누었다. 집은 낡았지만 따뜻했고 식탁 위에는 매일 두 사람분의 밥이 놓였다. TV 속 뉴스에서는 퇴직 후 황혼 이혼 급증, 고령층 사기 피해 폭증 같은 기사가 쏟아졌지만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린 그 뉴스 속 사람이 되지 말자. 그의 인생이 특별했던 건 돈이 많아서도 화려한 취미가 있어서도 아니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작은 질서를 지켜냈다. 아침 식사, 산책, 감사 인사, 그리고 절제. 그 단순한 반복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다. 2026년 봄, 손자 준서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가족들은 모두 모였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리고 손자들까지. 그는 거실 창가에서 손목시계를 바라봤다. 이 시계, 아직 멀쩡하네.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안 멈췄으니까 시계도 멈출 이유가 없지.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뒤 그는 혼자 커피를 내리고 베란다로 나왔다. 창밖에는 노을이 퍼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 아래에서 그는 시계를 벗어 창가에 올려놓았다.
초침이 천천히 돌며 햇살을 반사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시간은 흘러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 그 말엔 후회도 자책도 없었다. 그저 담담한 평화가 있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당신 오늘따라 시계 오래 보내. 응. 그래도 아직 잘 가네. 그건 당신이 매일 감아주니까 그렇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사람도 매일 감아줘야 돼. 관계도 인생도. 아내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초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건 두 사람의 지난 세월이 내는 리듬 같았다. 그의 인생은 거창하지 않았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 외로움보다 신뢰를 택했고 욕심보다 질서를 지켰으며 삶의 속도를 잃지 않았다. 그가 늘 말하던 한 문장이 있었다. 노후는 새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인생이 완성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말을 지켜낸 그의 손목엔 여전히 오래된 시계가 있었다. 멈추지 않는 초침처럼 그의 하루도 그렇게 묵묵히 흘러가고 있었다. 최근 한국에서 퇴직 이후 가정, 관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전체 이혼 건수는 줄어드는 가운데도 60세 이상 부부의 이혼 건수는 연간 약 7,900건에서 17,9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년의 이혼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부부가 퇴직 이후 혹은 노후의 삶의 균형을 잃음으로써 관계 붕괴를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은퇴 준비가 부족하고 사회적 활동이 적은 퇴직자들은 우울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불어 은퇴 후 삶의 만족도 및 적응 수준을 분석한 연구에서 은퇴 준비 수준이 높고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유지한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고 반대로 준비 부족과 고립을 겪은 사람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다국적 연구에서는 활동적 은퇴, 즉 건강관리와 사회참여,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은퇴자가 정신건강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예측 요인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들 통계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째, 노후의 경제적인 기반의 불안정이 관계와 건강에 곧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민국의 공적연금 체계도 여전히 개인의 자산이나 노동소득, 연계성이 강하며 평균 생활비 대비 수급액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둘째, 은퇴 이후 일과 역할이 단절되면서 그 자리를 외로움, 무기력, 관계 단절이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가 의미 상실로 연결되면 건강이나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증폭됩니다. 셋째, 반대로 은퇴 후에도 구조화된 루틴, 즉 규칙적인 신체 활동, 의미 있는 인간관계, 재정관리, 가족관계 유지 등이 있는 경우 노후 적응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다수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서는 50대 이상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퇴직 전의 재정, 심리, 사회적 준비가 충분한 사람일수록 우울증 증상이나 재취업 압박을 덜 겪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해외 자료에서도 은퇴 직후 활동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반대로 규칙적인 사회 참여를 유지한 사람은 건강과 관계 모두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 준비에 있어서 경제, 건강, 관계 이 세 축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경제적으로 준비가 미흡하면 건강이 위협받고 건강이 나쁘면 사회관계가 위축되며 고립된 관계는 정신적, 신체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 축을 균형 있게 관리하면 퇴직 이후에도 삶의 리듬이 유지되며 가족이나 사회 속에서 제 역할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두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이 통계와 연구가 보여주는 노후 실패와 성공의 경로를 명확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조언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점검해 볼 수 있는 핵심 준비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극단적인 노후 준비 사례, 즉 준비 부족으로 무너졌던 사례와 준비를 통해 안정된 노후를 살아가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노인고용 및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제3차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확대와 사회 서비스 분야로의 고령자 참여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노인 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000세대에서 3,000세대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주거와 커뮤니티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지역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건강여가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노인이 단절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과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인복지센터에서 매일 제공되는 무료급식과 운동문화 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영양 지원, 재택 지역 기반 돌봄, 이동 서비스, 사회 참여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법제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런 제도들은 노인이 일 없이 집에만 있는 상태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고 신체 정신 건강을 지키며 경제 주거 관계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실질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시군구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노인 맞춤형 주거 지원 혹은 실버타운 공급 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TOC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퇴직 이후라도 일자리 또는 재능기부 형태의 사회활동을 정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신중년 노인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 공공서비스 또는 민간 서비스 분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셋째, 건강과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 지역 복지관이나 경로당의 운동문화 학습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되 동시에 관계 유지와 가정 내 소통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넷째,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이나 재정 노후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정적 기반을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지역 금융복지센터나 은퇴 설계 워크숍을 통해 삶의 구조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문제를 막는 노력이 아니라 안정된 노후를 설계하는 필수 행위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행할 시기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퇴직 후 인생의 마지막 산을 오르려던 한 남자는 외로움에 이끌려 길을 잃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고 함께였던 가족과도 멀어졌죠. 그의 손에 남은 건 흙이 묻은 등산화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그 신발은 자유의 상징이었지만 결국 후에 무게를 담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또 다른 남자는 같은 시계 아래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산이 아닌 매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아내의 손을 잡고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목 위 낡은 시계는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냈다는 조용한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의 노후는 같은 시간 속에서 시작됐지만 전혀 다른 끝을 맞았습니다. 한 사람은 외로움에 흔들렸고 또 한 사람은 사랑으로 단단해졌습니다. 한 사람은 퇴직금을 잃었고 또 한 사람은 가족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초침이 멈췄고 또 한 사람은 초침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리듬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이 들면 외로워지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과 관계를 끊는 일입니다. 돈을 잃는 건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을 잃으면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돌보고 나 자신을 매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하루에 30분 걷기, 한 끼의 식사 감사하기, 가족에게 먼저 말 걸기,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평생의 안정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등산화의 흙을 털어내고 낡은 시계를 다시 감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또 한 번 새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나요? 퇴직 후 삶이 불안하고 건강이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인생의 끝이지만 누군가에겐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외로움을 선택하면 후회가 찾아오지만 관계를 붙잡으면 희망이 찾아옵니다. 무기력함에 젖으면 세상이 멀어지지만 한 발 내디디면 세상이 다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길의 끝엔 당신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 비로소 되찾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노을 같은 나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노을이 어둠이 될지 따뜻한 빛이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남자는 시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초침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초침처럼 살아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고 조금 늦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래도 내 인생 참 괜찮았다. 이 한마디를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인생 시계도 한번 감아주세요. 그 초침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내일도 여전히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